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은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먼저 이제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법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과 사회복지가 나오는데 국제법 영역은 이제 국제기구에서 정한 조약이나 협약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협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 한 10년간 기출문제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국제기구에서 정한 그 협약들 중에 주로 이제 유엔에서 정한 것들 그 다음에 사회보장협정은 주로 이제 국민연금에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된 어떤 밀접한 사항이 있다. 이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법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네 번째 사회복지의 기본 법률입니다. 이 사회복지의 기본 법률은 이제 크게 보면은 사회보장기본법, 그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을 합쳐서 많이 나올 때에는 한 회차에 한 8문제, 7에서 8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5문제 중에 3개의 법에서 7문제에서 8문제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요 3개의 법은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법제론에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확보하고 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공공부조법인데요. 여러분들 공공부조제도의 그 대표적인 이제 5개 법은 일단 알아두셔야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그 다음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그리고 의료급여법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연금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집니다만은 최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건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복지지원법, 요 정도는 일단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법인데요. 사회보험도 이제 5대 사회보험이 있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법하고 이제 고용보험법이 그것입니다. 사회보험법은 이제 분량이 좀 많긴 하지만 정책론과 함께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두신다면 정책론과 법제론에서 함께 점수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합쳐서 대략 한 뭐 적으면 7문제에서 많으면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문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거고 대략 한 7, 8문제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이제 기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서비스법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 부분에서는 이제 최소한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말고도 이제 뭐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지원법이라든지 뭐 가정폭력 아니면은 이제 성폭력, 성매매 관련 요 이제 피해자 보호 이런 이제 법률들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이런 부분도 좀 시간이 되실 때 이 보완해 주신다면 사회복지법제에서 여러분들 최소한 합격선 이상으로 맞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은 다루지 못하지만 기출문제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의 기출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제로는 이제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 최근의 경향을 특히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것은 이제 수시로 이 개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신의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18회 시험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요 출제된 문항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 이론과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회복지법의 제정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주 단골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모든 법의 제정 연도를 외우시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의외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특정 연도까지는 외우기 어렵더라도 대략 이 법이 언제쯤 나타났다라는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정도의 감만 잡아도 풀 수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고용보험법은 1993년, 노인복지법은 1981년이고요. 기초연금법은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재정연도를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시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몇 번이죠? 노인복지법이 가장 빠르니까 디귿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이 가장 늦죠. 2014년. 그러니까 이제 디귿과 리을, 즉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연도를 모르시더라도 일단 노인복지법은 이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과 함께 이 1980년대 초반에 등장했다라는 사실만 아시면은 일단 80년대라는 건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은 어떻습니까? 요건 이제 90년대에 나온 법이죠. 예,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은 2000년대, 기초연금법은 2010년대에 나왔습니다. 요런 그 굵직굵직한 어떤 시기 정도만 아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요 이제 문제를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가 나왔습니다. 헌법 제34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요 사회적 기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자 이제 사회복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헌법 제34조의 내용은 암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문 자체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 이제 괄호 넣기인데요. 일단 헌법 제34조 국가는 사회보장 그 다음에 땡땡땡땡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사회복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공공부조라는 것은 헌법에 나오기보다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오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땡땡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이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그 성문법의 우리 이제 그 위계를 공부하셨을 텐데 성문법의 위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조례와 규칙은 묶어서 자치법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이 사회적 기본권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권리가 규정된 법률,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언급되어야 논리적으로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법률이 각각 쓰여 있는 4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법령의 제정.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법령이라는 건 뭡니까? 법률과 명령을 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번.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고요. 우리는 보기 2번에 나오는 총리령과 부령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네, 부령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하는 게 아니고 누가 발합니까? 주로 이제 그 부처, 정부의 행정부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뭐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각 부의 장관이 이제 부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 장은 이제 그 자치법규에 있어서 규칙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아닙니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아니죠. 90일이 아니고 20일입니다. 20일입니다. 자, 이게 이제 18회 기출인데요. 역시나 국제법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역사에 대한 문제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기본 이론에 대한 문제가 2개가 나왔죠. 그 다음 이제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시험에 제법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보기 3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있어서 이 협의와 조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은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이제 정식 명칭은 최근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자, 그다음 역시 사회보장기본법을 묻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법제론 문제를 푸실 때 주요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 그 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특별한 대상이 지칭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기 아주 용이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맞는 내용인데요. 보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죠? 예,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총괄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여러분들 이제 행정론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일명 이제 행복이음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사회보장 수급권을 지칭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사회보장급여법인데요.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죠.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자,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죠. 그 다음 3번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것이죠. 정부가 지원할 수 있죠. 이게 틀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요 내용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비밀 유지.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사회보장급여법이 또 나옵니다. 네, 사회보장급여법 여러분들 언제 제정되었죠?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정해진 법인데 요 이제 사회복지 여러 가지 법률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법이 이제 갈수록 아마 출제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사회복지급여법에는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기역, 시군구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도에는 둘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도에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이 옳지 않습니다. 자, 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맞고요. 자, 디귿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요게 이제 나오기 아주 좋은 문제죠. 네.
여러분들 요 사회복지사업법을 보시면 이제 관련 법률들이 과목부터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팁이 있다면 공공부조법은 이제 거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법도 이제 웬만한 것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보험법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사실만 아시게 되면 답을 고를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험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4번이 이제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너무나 이제 그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생각이 나셔야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라고 하는 내용 틀렸습니다. 자, 법인의 설립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설의 설립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이죠.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죠.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게 귀속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예,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 요 법인이 합병을 하게 되면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시설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 4번.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운영위원회는 이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심의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죠. 자, 5번.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네,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 정의 조항을 보실 때 수급자와 수급권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급권자라는 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요.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은 수급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명확히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자, 그러면 2번.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만약에 평균값을 말한다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이 아니고 기준 평균소득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값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위값이라는 것은 이제 미디언이죠. 미디언 인컴이 이제 중위소득인데요. 우리나라 이 가구를 쭉 이제 소득 수준으로 일렬로 늘려 세웠을 때 그 중에 딱 중간에 위치하는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근데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이 국가가 이러한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는 중위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이제 평균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 보장기관. 자,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아니죠.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보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장기관이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4번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를 이제 그 지급하기 위해서 이 선정 기준으로서 이제 그 형성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말고도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소득 인정의 개념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의 개념과 그다음에 재산의 개념이 모두 담겨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 평가액과 그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을 합산한 금액이다. 예, 그리고 이제 가구 단위로 계산한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 최저생계비란 국민의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이다. 아닙니다. 일단 그 건강하고 이제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정선이 아니고 이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저생계비니까요. 예. 적정선의 비용이면 적정생계비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나왔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자활 사업은 대표적인 이제 그 우리 워크페어, 근로연계복지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요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우리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자활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장기관은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네, 맞습니다. 자, 2번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 통장과 내일키움 통장은 모두 일하시는 분들만 가입할 수가 있다. 일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요 이제 그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요 이제 금융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4번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5번 수급자 및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 이거는 이제 잘못된 설명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차상위자가 들어가야 맞는데 차상위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비수급 상태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 안 되는 분들을 우리는 차상위자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100분의 70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공구조법이 또 하나 나왔죠. 긴급복지지원법.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니다. 자, 1번.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요게 이제 틀렸죠. 네. 일부 외국인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긴급복지지원법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한민국 국적의 뭐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든지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3번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고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법, 자, 공공구조법에서 또 나왔죠.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얼마입니까? 70이죠. 네,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얼마입니까? 20이죠.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이른바 이제 부부 감액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요거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조항을 잘 공부해 보시면 어려운 것은 없죠. 네, 예방재활, 이송,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약제, 치료제료의 지급 이것은 요양급여에 해당하죠. 네, 그러나 요양병원 간병비는 조항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 이제 2강,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제론 이 전반부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법의 기본 이론부터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법의 역사,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제 대표되는 사회복지의 기본 법률. 자, 그리고 5가지 공공부조법 중에 이제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긴급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보험법 중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요 부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나머지 이제 사회보험법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법 같이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이 사회복지의 기본 법률, 요 특히 이제 사회보장기본법과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요거 이제 꼼꼼히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 부분 좀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